이제 저희가 그 한국 기독학생 운동사 연구 토론 시리즈를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두어 달에 한 번씩 강연이나 인터뷰나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로는 이제 다섯 번째 주제인데 한국 현대사와 기독자 교수협의회. 사실 이 기독자 교수협의회는 기독학생 운동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 역할을 했고 또 한국 에큐메니칼 운동사에서 뭐 뺄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었고 좀 더 넓게 생각하면 한국 어떤 지식인 그룹에 대한 또 그런 얘기를 할 때에도 빠뜨릴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화 교수 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한때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졌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의 그 뿌리가 되는 또 그런 그룹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꼭 한번 그 연구 성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마침 이 주제로 연구하신 또 선생님이 계셔서 저희가 오늘 강연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고지수 선생님이신데 뭐 대부분 많이 아시겠지만 현재는 이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계시고 김재준과 개신교 민주화운동의 기원이라는 이런 그 저서를 출판하셨고 그 외에도 기독교 지식인에 관한 그런 연구를 또 꾸준히 하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그 민주화 운동사나 또 이 개신교 사회 운동사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쭉 하고 계신 선생님입니다. 마침 그 기독자 교수협의회에 관한 또 논문도 저기 내신 적이 있고 해서 이렇게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로 환영하면서 오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 한 번 있었어요. 장군 김재준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할 때 장소나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죄송한 마음 일단 다시 또 말씀드리고 또 우리 대표님이 이 기독자 교수 협의회와 관련해서 강의가 한 번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평소 너무나 애정하는 이제 지식인 집단 지성이기 때문에 연구는 뭐 짧지만 네. 제 연구는 좀 짧지만 그래도 선생님들과 의미 있는 얘기 한두 가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급하게 강의안과 이런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아, 제목을 한국 현대사와 기독자 교수 협의회라고 제가 좀 잡아봤어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기독 학생 운동, 에큐메니칼 사회 운동, 그리고 지식 사회 운동 여러 가지 방면에서 기독자 교수 협의회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 가장 브로드하고 가장 넓은 틀에서 한국 현대사와 기독자 교수 협의회로 잡아봤습니다. 그만큼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식 사회 전반에 걸쳐서 60년대와 80년대를 관통하는 한국 지식 사회 그리고 민주화 운동 그리고 한국 사회 발전에서 기독자 교수 협의회를 통해서 활동했던 지식인 그룹의 내용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 안에서도 이 지식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인물 연구를 포함해서 그리고 변화라든가 사회 변동과 관련한 이들의 이해 방식 그리고 공유했던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크게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대표적인 인물들의 사진들을 좀 이제 선생님들께 이제 좀 퀴즈를 좀 내려고 얼마나 제가 이제 좀 전에 의왕에서 이제 퇴근을 하면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제가 이 자료들을 이제 강의안들을 출력하면서 저희 부서 선생님들 팀장님 포함해서 선생님들께 요 화면만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아는 분 빨리 얘기해 보라고 여기서 누구 아는 분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선생님들한테도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여쭤봐야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이 중에 한한상 선생님, 요 분이죠? 네, 요 분 한한상 선생님. 혹시 다른 분 성함 아는 분들 계세요? 서광선, 그 옆에 서광선 이쪽이요, 요쪽이요? 왼쪽이요. 왼쪽이요. 네, 여기 서광 선생님. 또요. 그 아는 다음에 분 있으실까요? 맨 왼쪽이 여기요? 서남동 선생님 같아 보이는데 아니신가요? 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한한암동 선생님이시고. 네. 그리고 또 아는 분 혹시 그 다음에 있을까요? 아래쪽에 네. 오른쪽에 두 번째 안병무 여기요. 선생님이 예, 그분 좀 어, 얼굴이 비슷한데 네, 아니신가요? 아닌가? 아니에요. 안병무 선생님은 아니시고. 아닌가요? 네. 그 얼굴 혈 얼굴이 좀 비슷한. 넓고, 예, 요런 느낌은 조금 비슷한 느낌이 좀 주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예, 가운데, 맨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분도 요분. 얼굴은 뵌 적이 있는데 네네. 성함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음. 제가 아, 말씀드리면 아마 다들 아는 분들이에요. 다들 아는 분들인데, 이분은 이제 제일 제가 크게 잡은 분이 서남동 선생님 맞고요. 목사님이시고. 그다음에 이쪽부터 위에서부터 볼게요. 이분은 현영학 교수님입니다. 현영학. 이대에서 교육학을 하셨는데, 기독자 교수협의 초기, 완전 초창기부터 해서 아주 털을 닦으신 분이죠. 너무 중요한 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분은 서광선 선생님이십니다. 70년대 들면서 기독자 교수협의회의 중요 임원으로 활동하시고, 계속 지속해서 지식사회 확산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고, 작고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한 지금 2년, 2, 3년 정도밖에 안 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 연락을 했었는데 이제 장공 연구 요 연구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었어요. 그래서 기독자 교수 협의회 발표도 한번 선생님 계신 자리에서 한번 한 적이 있고 굉장히 그 70년대 성명서가 기독자 교수 협의회로 나온 최초의 성명서의 초안을 작성하셨어요. 서광 선생님이. 그래서 뵌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왕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은 굉장히 낯설 거예요, 얼굴이. 저도, 책으로는 많이 접했지만 찾으면서 이제 꼭 이분은 좀 얼굴하고 같이 매칭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찾았는데 얼굴이 낯설지만 선생님들에게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고범서 선생님입니다. 네. 윤리 쪽으로, 기독교 윤리 쪽으로 굉장히 훌륭한 연구들을 많이 하셨고, 접목을 많이 하셨고, 번역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중요한 분이죠.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분도 많이 익숙지 않으세요, 얼굴이? 알 수도 있고, 그런데, 김창국 선생님입니다. 김창국 교수님. 네, 연대에서 아주 중요한 70년대 김동길 교수하고 같이, 네, 조금 해직되면서, 힘들어지셨는데. 퇴직 처리되시고, 뭐,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이분은, 언뜻 보기에는 왜 뭐죠? 연예인 활동하시는 주연 배우처럼도 아, 닮았고, 안병무 선생님하고도 느낌상으로도 좀 비슷한데, 이문영 교수예요. 고대 이문영 교수. 아주 노년의 모습입니다. 네, 갈릴교회 초창기 멤버이기도 하고, 네, 뭐, 굉장히 여러 사건에 연루되셔서 아주 옥고도 많이 치르시고, 아주 중요한 개신교 지식인이죠. 그 옆에 계신 분이, 노명식 선생님입니다. 역사학자. 네, 역사학자 노명식. 프랑스 혁명 네, 책. 네, 맞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이분의 지적 편력을 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재밌어요. 이분은 해방 공간 시기부터, 아놀 토인비에 대한 뭐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번역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실제로 개신교 지식사회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으신 분이에요. 역사의 실존성이라던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좀 승화시키는 그 내용들을 노명식 선생의 번역 작업이나 연구 작업이 없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죠. 그 옆에 계신 분은 김용준 교수예요. 고대에서 종교와 과학의 만남을 너무나 이제 깊이 있게 계속 이 기독자 교수협의회에서도 이분의 주제는 종교와 과학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현실주의로 나아갈 때 지식인들이 과학을 어떻게 우리 종교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천착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다 1세대 기독자 교수 협의회의 인물들입니다. 중요하게 다 활동했고, 서남동 교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지식인입니다. 이분의 민중신학 연구와 그리고 이분의 내용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어,
이 장면은 한국 선교교육원이라고 기장에서 만든 그 단체의 초대 원장이셨는데, 그때 이제 그 자리에서 강연하시는 설교 비슷하게 하는 아마 그 장면일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이분의 활동 반경이 좀 일찍 이제 좀 중단이 됐는데, 더 계셨으면 뭐 정치 활동까지 아마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어떤 분 통해서 이제 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지만, 안병문 선생과 손남동 선생이 계속 이제 반경이 좀 같잖아요. 같는데 이분은 국내에서 활동을 하셨고, 안병문 선생님은 독일에서 유학해서 들어오셔서 독일 신학을 많이 이제 유입시키는데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하셨는데, DJ가 정치 활동을 국내에 들어와서 할 때 서남동 교수의 이제 하신 그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아주 초창기 1세대 기독자 교수 협의회의 중요한 인물들인데 빠진 분도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일부 여기 중에서도 그래도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이 이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기독자 교섭회와 개신교 지식인, 뭐, 동어 반복인 것 같은데, 좀 더 넓은 범위가 지식인일 테고, 그 안에서도 이분들은 집단 지성으로서 굉장히 동료 의식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목적 의식 속에서 어떤 뭔가를 산출해내려고 굉장히 애를 썼기 때문에, 개신교 지식인 범주 안에서 기독자 교섭은 굉장히 독특하고 특수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을 조금 보면 60년대 반경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60년대 개신교 지식사회는 굉장히 주민들 제가 예전에 전공할 때도 그런 이제 그 신학적 분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6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개신교 지식사회가 신학적 정치적 지향에서 진보성을 획득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분기가 되는 게 60년대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60년대 중반이에요. 그 시기에 그 분기를 이루게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룹이 집단 지성의 역할이 기독자 교수 협의회를 통해서 생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신학적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선교 신학이라고 하는 이 신학은 50년대부터 이미 이제 알려져 있고 52년, 3년 요 시기에 세계 신학교에서 하나님 선교 신학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요 선교 신학 하나님 선교 신학이 사회 선교의 반경에 접목이 되는 게 60년대라고 저는 봐요. 59년, 60년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60년대 가면 완전히 이렇게 확장이 되는 시기인데, 그 신학 내용이 현실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개신교 지식인들이 종교 세속화를 주도하고 에큐메니컬 사회 선교 운동을 또 역시 주도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교수협의회가 진행을 한다. 그리고 60년대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70년대 이후로 가면 지식사회 안에서의 이런 신학운동이 사회 선교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신학운동이 70년대로 가면 현실 참여로, 직접적인 현실 참여로 가죠. 그거는 한국 사회 변동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유신체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개신교회의 민주화 인권운동이 확산되고 이때 이 기독자 교수협회의 중요 인물들이 전반적으로 다 리더 그룹으로 이제 포진을 하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60년대와 70년대를 거쳐서 그리고 80년대 전두환 정권기에도 새로운 기독자 교수 협의회가 해직 교수 협의회라는 더 넓은 반경 안에서 더 많은 이제 활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네, 요 정도로 일단 개신교 지식인 범주를 좀 보고요. 좀 더 갈게요. 한국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의 진보성, 선생님들께 좀 궁금해요. 개신교가 진보성을 갖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굉장히 좀 추상적이기도 하면서 민주화 운동, 인권 운동을 하면 그게 이제 현실 비판적이면 진보성을 갖는 게 아닌가? 한국 기독교가 워낙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 참여와는 등을 돌리고 어떤 면에서는 죄송해요. 복음주의 진영에서의 어떤 차별성과 굉장히 명확하게 좀 등장하죠. 6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해서 70년대로 가면 한국 개신교, 기독교가 일종의 그 정치 지향과 신학적 지향 그리고 선교 지향에서 명확하게 차이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대영화 운동, 뭐 엑스플로라든가 그리고 뭐 빌리그레함 같은 그 광장의 복음 운동, 민족 복음화 운동으로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하는 그 시기 있죠. 70년대로 가면. 전체 포션에서 진보 그룹, 소위 말해서 에큐메니칼이라고 할 수 있는 포션은
1.5%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 지식인들에 의해서 민주화운동이라든가 인권운동을 했던 그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운동과 사회참여운동이 한국의 민주화운동이라든가 한국 민주주의, 실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요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 활동들과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특징을 기본적으로 현실주의, 기독교 현실주의, 지성주의, 합리적 비판주의 이 정도로 이제 공유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공유를 했습니다. 기독교 현실주의는 미국의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요 분의 기독교 현실주의를 이분들이 굉장히 실제로 굉장히 많이 차용을 했어요. 개신교 진보 지식인들이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40년대에서 50년대 사이에 미국 유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과 그 이전에는 30년대 후반에는 일본을 경유할 수도 있고, 일본 유학을 경유해서, 지난번에 우리 장공에서도 나왔지만, 바르트류의 신학을 섭렵한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40년대 후반 이후 50년대까지 걸쳐서 미국 유학들을 가요. 미국에서 아주 리버럴한 유니온 신학에서 라이놀드 니버라든가 틸리라든가 폴 틸리 뭐 이런 분들에게서 굉장히 기독교 현실주의에 대한 이제 그 신학 공부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것을 한국 사회에다 접목시키기 위한 지식 운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60년대 이후 되면 한국에 들어와서 강사, 교수, 뭐 이런 지식 활동, 번역 이런 그러니까 40대 이후가 되니까 이런 분들이 그런 생산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 현실로 보면 60년대 이후가 근대화 산업화 과정이에요. 실제로. 근대화라는 게 사회 전반의 사회 변혁이잖아요. 변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에 요 개신교 지식인들의 이런 지식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 한국 사회적으로 특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개발국의 사회였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 논리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부분은 최근에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지속되고 있는 흐름이에요. 개발 담론, 그리고 제3세계 개발 담론 속에서 이 개신교 지식인들이 실제로 인간 개발이라든가 사회 개발의 담론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지식 사회가 물리적인, 현실적인, 물질적인 근대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적인 부분에서 근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담론들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 종교적으로 인간개발 담론의 핵심 내용은 신학적 인간화인데요. 조금 어려운 언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을 인간 사회 안에 드러났을 때 그것이 인간의 의식과 삶과 그리고 현실의 변화까지도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 주체적 담론이 신학 담론이에요. 이런 것이 결국은 자세히 보면 70년대 이후에 결국 주체성을 형성한 생산 주체, 노동 주체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담론으로 기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민중신학인데 국가가 개발 독재를 만들어내면서 재벌 중심의 개발 독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저항 논리로 기능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만들어지죠. 신학적 인간화라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개신교 지식인들의 지식사회 활동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가 근대화 과정에서 산업 주체, 노동 주체들이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특징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회가 조직되는 과정을 한번 보면 조금 딱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빠르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아시아가 제3세계인 아시아들이 막 독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독립하는 국가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절대 과제가 국민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낙후되어져 있는 저개발, 거의 식민지, 피식민지 관계, 유럽에서 들어와서 식민지와 피식민지 관계를 형성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낙후된 저개발 지역이었고 그래서 근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시아의 전통 종교들이 굉장히 여전히 존재하고 그래서 전통 사회와 그리고 식민지와 피식민지 관계에서 만들어진 서구 문화에 대한 일종의 저항감 그리고 반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첩돼 있습니다. 제3세계 이게 공통의 문제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거는 서구의 그러니까 뭐죠? 선교지, 그러니까 선교 파견한, 그걸 뭐라고 그러냐, 선교를 파견한 국가들, 서구 교회예요. 서구 개발 교회들이 아시아 지역들을, 제3세계들을 2차 세계대전 이후 50년대 들면서 어떻게
기존의 선교지와 피선교지 관계를 재설정하는 해야 될까? 선교 전략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까? 이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좀 깊이 좀 생각을 좀 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주요하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파트너십을 형성한 게 대학생이에요. 지식사회. 지식사회에 기반을 둔 대학생의 대학생들과 그리고 그 대학생들을 지도하는 리더 그룹이죠. 어, 지도 교수,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 교수들 그룹, 요 두 그룹을 중요한 파트너로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개발을 시키는 거죠. 그 학생들과 그리고 학생을 지도하는 지도 그룹들, 그러니까 결국 교수급 그룹들인데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3세계 저개발 지역들을 국민국가를 만들어내는 의식들 그리고 사회 의식이랄지 뭐 여러 가지들을 형성시키는 그러니까 일종의 또 다른 의미에서 선교 피선교 관계가 설정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연장선상에서 기독자 교수협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동기는 자생적인 동기가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의 동기부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해요. 자원과 예산과 그리고 조직의 기반인과 모든 것들이 세계교회 차원에서 이제 아시아 교회로 유입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8년도에 WSCF가 세계 기독학생 총연맹이 이 아시아 지도자 회의에서 아시아 이 개발을 위해서 아시아 대학 내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학생 기독교 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기관이 필요하다.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지도기관을 수립해야 될 것을 논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 일본을 중심으로 가장 큰 지역이었고, 그리고 서구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피선교 관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학생 기독교 운동, SCM이라고 하죠. SCM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기관들을 먼저 수립을 해요. 요 연장에서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학생운동, 기독학생운동을 했었던 기독학생운동을 하는 YW, YM 이런 이제 기관들과 그리고 한국 학생기독운동 SCM을 이제 지도할 수 있는 분산되어져 있는 조직들을 통합시키는 지도 집단을 형성해야 되는 이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죠. 그 연장에서 58년 가을에 기독자 교수 협의회가 조직이 됩니다. 아주 느슨한 형태로 최초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58년도에 형성되는 이 초기 기독자 교수회가 한국에만 형성된 게 아니라 같은 시기에 필리핀, 그리고 대만, 일본, 같은 지역에 같은 형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교회 차원에서 아시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집단 지도체제 형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독자 교수 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자료에는 담지 못했지만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로 가면 그래서 아시아 지역 단위에서 각 대학들의 지독자 교수 협의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교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고 하는 거죠. 정례 회의도 하고 이제 친교 모임도 하고 하는 예산은 물론 당연히 세계교회 차원에서 지원이 돼서 아시아 EACC라든가 나중에 CCA로 바뀌는데요. 아시아 교회 협의회를 통해서 아니면 독일 교회가 부흥하면서 독일 이제 자본 독일 교회 자본 같은 경우 그리고 일본이 이제 부흥하기 하면서 일본 교회 자본 이런 자본들을 통해서 이런 이제 기구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학생 기독교 운동을 부활시키고 그것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50년대 후반부터 형성이 됩니다. 50년대 후반은 한국 사회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시기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만드는 기독교 사상이 57년도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58년도에 기독자교수 협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 한국 기장이 분립되고 나서 50년대 후반, 57년, 8년, 9년에서 세계 에큐메니칼 기구들에 다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50년대 후반 이런 물적 자원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에큐메닉 운동에 대한 전위 조직들을 만들고 60년대로 가면 학생 기독교 운동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전방위적인 에큐메니칼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제 자생력들을 만들어가는 게 60년대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 보수적인 토대 위에서 이런 에큐메니칼 운동을 해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60년대에 그런 어떤 지적 분투의 과정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58년도에 만들어진 협의회가 59년도에 가면 대학 Y,
WCA, YMCA, KSCM의 지도자 학생 대표들이 모여서 이게 아주 최초의 어떤 면에서 협의회죠. 협의체를 만들어요. 초교파 학생 기독교 운동의 협의기구라고 하는 KSCC라고 하는 모임이 만들어지고 이게 창립 대회를 59년도에 개최하게 됩니다. 네. 50년대 협의회 수준을 보면 초기 협의회이기 때문에 이게 57년부터 62년까지 총 11회에 걸쳐서 굉장히 맹렬하게 협의회를 진행을 한 거죠. 연수로는 몇 회 되지 않는데 제가 다른 자료에는 이 협의회의 주제들이나 내용들 그리고 어디서 했는지까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만을 했습니다. 초기 형식에는 대부분 세미나 형식이고 내용도 실제로 뭐 신학적인 일관성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았어요. 초기에는 이제 지도 노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독 학생이 학교 내에서 대학 안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일종의 세미나 형식의 내용들로 주로 많이 구성이 됐었습니다. 주로 지도위원들이 Y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주로 참여를 했고 이분들이 다 이 시기 굉장히 젊은 시기였어요. 이 김천배 선생은 굉장히 좀 연배가 좀 있었겠지만 그 외에는 굉장히 젊은 분들이 이 시기에 이제 활동을 했고 YWCA 같은 경우는 다 여성. 네. 네. 그다음에 네. 강사로 요때 협의회 초기 협의회에서 이게 강사로 주로 참여하셨던 분들을 보면 이제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분들이죠. 홍연설, 그다음에 김천배 선생, 김용호, 김하태 이분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신 선생님입니다. 번역 활동도 많이 하셨고 태정학, 신동욱, 김기석, 현영학, 그다음에 김현자 이런 분들이 주로 강사로 오셔서 그때그때마다 시의성이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지식인들의 지적 활동들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어쨌든 이런 초기 협의회는 이런 수준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게요. 또 여기에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나요? 네. 신학과 일반 학문과의 대화, 대학 세계에서 기독자로서의 증거 이런 것들을 초기 협의회에 담으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주체를 보면은 이제 초교파적으로 융합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은 결국 초교파 연합이잖아요. 연합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대학 사회 안에서 구성인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교수, 교직원 등을 자꾸 아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초기 협의에서는 좀 많이 보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게 제가 이 기독자 교수 협의회 연구하고 저 이 내부 우리 연구소에서 발표도 한 적이 있었는데 요 관련해서 발표할 때 저희 장규식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러니까 SCM과 CSM의 차이를 구분해야 된다. 기존의 기독 학생 운동은 신앙의 그러니까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기독 교회 운동이 학교로 확장된 운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어떤 본래적인 모습을 대학생의 안에 전파하려고 했던 게 기존의 기독학생 운동이라고 하면 SCM 학생 기독교 운동 이건 명확하게 이제 순서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학생 기독교 운동은 신앙의 실존성을 강조하고 에큐메니칼 사회 운동의 실존성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기독자로서의 현존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 실존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캠퍼스 내 교회 운동이 아닌 캠퍼스 내 이제 일종의 사회 운동을 이제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좀 목적 의식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던 게 SCM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 학생 운동과 학생 기독교 운동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건 지금은 더 이상 대학 안에서 학생 기독교 운동은 거의 없잖아요. 없고 70년대 후반 80년대로 가면 거의 사회 운동으로 다 완전히 일치가 돼 버렸기 때문에 SCM은 더 이상 없고 현재도 CSM은 기독 학생 운동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차이는 구분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초기에는 신학적인 일관성이나 어떤 지도 라인이라고 하는 명확성이 없었기 때문에 느슨한 형태로 친교 모임의 성격이 이 60년대 초반 정도까지는 좀 강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당대 자료들이 있는데 보다 보면 그런 느낌이 확 와요, 실제로. 초기의 모임은. 그다음에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60년대 에큐메니컬 신학 운동의 흐름을 좀 보면 어,
이거는 좀 세계적 차원이죠. 확장된 차원에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게 세계교회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에큐메니컬 신학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교회 협의회가 1948년도에 WCC가 만들어져서 세계교회의 에큐메니컬 운동을 거의 주도하는 이제 구심점 역할을 하죠. 그래서 거기 그 WCC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기구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하나의 이제 추호교파적 연대 운동, 연합 운동을 이끌어내는 기구가 형성이 되면서 그거에 맞는 신학 노선들, 신학 사상들도 계속 개발해냅니다. 신학 사상은 정태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동태적으로, 굉장히 현실 중심적으로 신학 사상들이 계속 개발이 됩니다. 40년대, 50년대와 60년대의 신학 사상은 또 굉장히 현격하게 달라요. 2차 세계대전 직후는 전쟁 이후의 세계를 이해하고 전쟁 이후에 인간 사회를 독해하고 그것에 맞는 신학 운동을 굉장히 집중하죠. 그래서 기독교적 현실주의나 실존성에 대한 이제 반성, 성찰 이런 거와 깊이 관련됐다고 하면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로 넘어가면 이미 냉전 체제라고 하는 사회적 세계적 체제가 안정기에 들면서 현대 문명, 과학기술이 발전에 따른 현대 문명 사회를 이해하고 그것에 맞추는 신학사조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과학과 현대화, 도시화라고 하는 이런 특징적인 문명성을 신학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것을 승화하고 거기에 선교 담론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집중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지식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세속화 신학, 정치 신학, 혁명의 신학, 사신 신학, 뭐 굉장히 이루 말할 수가 없죠. 60년대 이후부터 나오는 신학의 이름들이 이런 것들이 다 문명사회, 과학기술 발전해가는 요 사회에 대한 현실적 조언 과정에서 만드는 신학 사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의들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게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때 61년도 3차 WCC 총회에서부터 4차 총회인 68년도 요 시기가 그러한 전환기적인 문명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전환기적인 사고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일어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요 시기는 세계 문명사적으로도 그렇고 체제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아시아 제3세계가 굉장히 급성장하는 아시아 제3세계가 이제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독립을 하면서 국가들을 이루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교회에서는 이 아시아 또는 제3세계의 발전과 저개발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게 굉장히 깊은 고민의 지점이 됩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제3세계가 등장하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선교 단순하게 지배하고 복종하는 선교 피선교 관계가 아니라 뭐죠? 대등하고 동등하게 그리고 저개발을 발전된 국가로 디벨롭먼트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이 기독자 교수협에도 가장 특징적인 건 이거예요. 개인 구원과 사회 변혁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인식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6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60년대를 관통하는 에큐메니컬 신학 운동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 세속화론자입니다. 개인의 신앙으로는 저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수적인 신앙 색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식사회와 연구 반경에서 종교 세속화론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지금 현재 그 교회에서 세속이라는 말을 하면 굉장히 좀 지탄을 많이 받고 세속화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막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이 언어적으로 어휘적으로 세속화가 우리가 말하는 종교 세속화하고 굉장히 다른 어휘입니다. 이거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종교 본래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본래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많이 꼬이는 것 같은데 그냥 좀 일단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아, 음, 아니 제가 일단은 우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세속화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 제가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음, 종교가 타락했다. 음, 그런 이제 느낌으로 이제 느꼈는데 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음, 종교 이 세속화로는 사회가 음, 종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음, 세속적인 사회가 음, 되었다. 음, 사회가 세속적인 사회가 되었다는 음, 음, 그런 뜻이라고 음. 알게 됐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 네.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종교 영역도 그러면 사회가 세속화되었다라는 것이 근대 이후에 인간의 삶의 영역이 완전히 그야말로 세속 사회가 된 거죠. 종교가 이전에 기능을 담당했던 그런 영역들이 모두가 해체가 되고 없어지고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 자체가 전방위적으로 전면적으로 세속 사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기존의 전통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어, 초월적이고 이원론적이고 타계적인 이런 종교관이 이 세속사회, 전면화된 세속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 종교 자체에는 세속화가 될 필요가 없을까라는 것이 이 종교 세속화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기본 기초적인 문제 제기예요. 종교 세속화론은 산업화, 두 번째 문단을 볼게요. 도시화, 과학화 결과 인간 의식의 인간 의식이 굉장히 됐잖아요. 이성과 근대 이후의 가장 큰 특징이 합리주의와 이성에 의해서 계몽에 의해서 인간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고 과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현실 사회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전통적인 종교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교회 중심의 신앙이 사사화, 개인화된다. 이게 종교서 해석화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영향을 받아서 이 196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한국 개신교는 요 종교 세속화의 영향을 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기본적인 포션이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의 포션이 있죠. 신학적 정치적 지향이 분화하게 되는 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전 이 부분에서 진보성이 좀 보인다라고 봐요. 이 세속 내지는 세속 사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재해석을 해가는 과정에서 개신교 진보성이 이제 좀 획득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사회적 해석이 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 지식사회 안에서 일어나면서 그것을 해석만 해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사회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의 논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개신교 지식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진보성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의미를 보도록 할게요. 세속의 의미를. 60년대 세속화 신학의 유통 및 확산 과정을 보도록 하면 지식 활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지식 활동이에요. 가장 크게는 서구의 그 아까 말했던 60년대 에큐메니칼 그 굉장히 다양한 조응했던 그러한 신학들을 한국 사회에 유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입의 통로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이 대한 기독교 서회를서 완전 번역 작업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현대 총서하고 현대 신서. 지금도 요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전 이 시리즈를 그 뭐죠? 총신대 앞에 있는 헌책방에 가서 요 시리즈들을 하나에서 제가 요 스스과 연구를 할 때 요 책들을 다 샀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너무나 애정하는 책으로 소장하고 있는데 요 시리즈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네포의 책들이라던가 뭐 폴 틸리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신에게 솔직히 뭐 세속도시 이런 책들이 요 60년대 중반에 다 번역돼서 들어와요. 엄청나죠. 이 시기에 나오는 책들이. 요게 이제 고표지들인데 선생님들도 기회가 돼. 근데 요즘은 이제 다 새롭게 번역이 돼서 더 이제 정확한 언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 요 60년대 중반부터 요 시리즈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번역이 됩니다. 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번역에 참여한 분들을 보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전경연, 이계준, 박형규, 문익환, 서남동, 지명관, 현영학, 손명걸, 정하은, 강원영, 고범서, 유동식, 허영, 이장식, 주재용 등등등등. 이분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특징,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분이 유니온 신학에서 공부를 했고 50년대를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경유해서 들어와서 기독교 현실주의에 아주 깊이 체득된 분들이에요. 그 배경 너머에는 말씀드렸지만 라이놀드 니버가 실제로 이 기독교 현실주의를 만들어낼 때 중요했던 영향을 받은 게 칼 바르트예요. 바르트가 독일에서부터 미국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기 때문에 그 영향 하에서 이제 이분들이 그 지식
지식 그 뭐죠? 신학적인 그것들을 편렵을 하죠. 그래서 들어와서 60년대 이런 번역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 관련한 책들은 최소한 60에서 70년대 사이에 초기 번역돼서 들어온 책들은 선생님들도 관심 있는 분들이 읽어보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로가 세속과 관련 지상 논쟁인데요. 기독교 기독교 사회에서 이런 번역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기독교 사상에 한번 나중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세속화 내지는 세속 요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실제로 이분들이 지상 논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글들만 해도 제가 이거 다 찾아서 제 개인 연구에는 다 넣어놨는데 60년대 기독자교 수업의 세속화 지식인 연구에는 그것들이 다 넣었는데 기독교 사상에서 요분들이 세속 이해들을 해가는 그 내용들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상 논쟁을 많이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게 60년대 중후반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중요한 게 이게 기독자 교수배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장면인데 세 번째 유통 경로가 집단 학술 활동입니다. 개신교 지식인들이 집단 학술 활동을 하는데 한 두 가지 경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술 활동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아까 초기 협의회가 기독자 교수배가 58년도에 만들어지고 계속 이제 느슨한 형태의 협의회를 진행하다가 참 재밌는 게 자료를 보면 66년도 협의회를 창립대회로 이분들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창립대회를 가지면서 정식으로 임원진들을 구성하고 그 임원진들이 이 첫 일성으로 내세운 게 세속화의 과정과 기독교였어요. 그게 66년 1월에 있었던 기숙자 교습의 창립대회인데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 창립대회가 이전에 있었던 기독자 교수회가 없었나요? 그렇지는 않고 계속 이어져 오는데 요 창립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임원진들이 대폭 교체가 되고 목적 의식적이고 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제안을 하면서 기독자 교수회가 어떤 면에서는 출범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6년도 기독자 교수협의회 창립대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6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매 해마다 진행된 교수협의회의 그 내용들은 굉장히 이 한국 사회의 변화와 과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던져주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끝에 70년대 유신으로 넘어가면 바로 이분들이 완전히 이 뭐라고 긴급조치로 가면서 기독자 교수협회가 전격적으로 국가로부터 탄압을 받는 그 이유가 도출이 되는 과정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에 밀접하게 이제 66년도부터는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 창립 대회에서 이제 회장으로 기독자 교수협회 회장으로 이제 취임하시는 분이 아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 현영아? 아닙니다. 이적자연습의 창립 대회의 회장이 선암동 학생입니다. 여기에 이 세속화 가정과 기독교라고 하는 이 주제 의식과 그리고 주제 발표 취지를 여기 을 작성하신 분이 선암동 선생이에요. 뭐 이 내용을 한번 보면 굉장히 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좀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전적으로 자유를 지축으로 하여 기능적으로 극대화한 나머지 여기 거대한 세속 문명을 형성해 놓았다. 우리는 이 세속 세계의 언저리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 생의 한가운데에서 생의 전역에 개방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기독교는 이교도이며 크리스찬은 이방인이다. 우리는 아직도 타계적인 관심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세속 세계와의 건널 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세속 세계 안에서 크리스찬의 현존이 무엇인가를 발표보기 위해서 이 모임을 갖는다라고 이 세계와 기독교의 관계, 건널말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독자 교수회가 창립대회를 갖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그냥 관용적으로 많이 써요. 뭔가 통하지 않거나 좀 먼 거리에 있을 때 얘기할 때 건널말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이것 때문에 저는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이 기타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요. 뭐 세속사의 특징이라는 게 요런 전 영역이 과거에는 종교가 지배하는 세계였잖아요. 전통 사회에서 근대 이전까지는
중세까지도 뭐 세계관 자체가 종교적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근데 근대 이후에 합리화 이성에 의해서 진행되고 과학의 물질 문명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는 모든 사회가 영역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종교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전히 거룩을 쫓아서 거룩한 세계 속에서 이방의 세계에 있어야 되는가 이 속된 사회를 속되다고 계속 비판하고 멸시해야 되는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거룩과 속됨을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진정한 통합의 논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종교의 비종교화입니다. 굉장히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이 종교의 비종교화는 어, 어, 종교의 비종교화라는 표현은 이건 또 너무 좀 깊이 들어가 좀 얘기여서 좀 종교의 비종교화는 보네포로부터 유래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종교 비종교화의 신학적 기원을 찾을 때 현대 신학자들에서는 보네포로부터 이제 올라갑니다. 성인이 된 세계, 이 세계가 물질 문명 사회를 성인이 된 세계라고 봤고, 요 세계에서 이전에 종교 시대가 완전히 종결됐기 때문에 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던져준 게 보네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속화 신학뿐만 아니라 종교의 비종교화를 얘기할 때 보네포는 굉장히 핵심에 있습니다. 70년대 중반에 76년인가 7년도에 한신대의 박봉랑 교수께서 보네포의 종교의 비종교화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분이 학위 논문을 그걸 가지고 쓰셨어요. 아주 초기 연구인데 굉장히 두툼한 책이고 굉장히 중요한 책을 쓰기도 하셨는데 하여튼 중요합니다. 어, 세계에 대한 이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세속화 신학에서는. 히브리적 세계관, 뭐 그리스적 사고, 세계관 뭐 이런 차이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속의 의미에 대한 이제 세계 교회 차원에서의 어떤 이제 일종의 지식의 확산 운동 거기에 개신교 지식인들과 기독자 교수협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요거 맨 밑에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세속화란 종교로부터 인간의 사고와 생이 해방되는 것이며 마침내 형이상학적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60년대에 딱 해당하는 언어입니다. 어, 이건 여러분들의 신앙과 접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인식과 이런 지식 활동이 이 사회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은 좀 고려를 하시고 생각을 생각의 지점들을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넘어갈게요. 음. 뭐 이원론의 해소라든가 밖에 있는 신과의 결별,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삶에 내재되어 있는 신, 뭐 이런 거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신 신학이라고 하는 게 죽은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죽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밖에 있었던 아웃되어 있었던 신을 안으로 들어오는 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신과는 결별하는 그래서 사신 신학이라는 것도 이 시기에 나오고 뭐 토착화 신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요 6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 굉장히 이 지식 사회 안에서 많이 유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독자 교수협회는 65년도에 이런 학술 대회를 만들었어요. 한국의 근대화와 대학의 책임이라고 하는 굉장히 사회적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학술 대회를 만들었는데 이게 기독자 교수협회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한국 사회 60년대 변혁이라든가 사회운동을 연구하는 일반 연구자들도 기독자 교수협회는 아니지만 요 기독 지식인들의 의식 활동 있잖아요. 이분들의 문제의식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들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어내는데 이런 문제의식들을 가졌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천착을 해요. 그래서 요 사회 진단을 이렇게 보는 거죠. 60년대 중반의 한국 사회 현실은 폐쇄적인 유교주의가 굉장히 팽배하다. 의식이 봉건되어 있다. 비합리적이다. 권위주의적이다. 도피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사고방식과 전통 사회 안에 그대로 잠겨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 근대화에서 대학 그리고 이 기독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식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한계 요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년실을 비판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지식인 특유의 엘리트적인 마인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의 변화라든가 개조, 이게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유한 이제 사상이자 이게 구조잖아요. 인간의 의식을 개조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지식인 특유의 담론 형성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대화의 지표로 이해하는 것이죠. 어, 한국의 개신교 보수 신앙을 전반으로 하는 한국 개신교의 신앙의 그 수준을 유년주일학교 신앙이라고 봤어요. 이 지식인들은 60년대 한국 기독교의 현실을 유년주일학교 신앙에서 자라지 않고 머물러 있다. 80년 전 수준의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굉장히 더디고 발전의 가능성이 굉장히 폐쇄됐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체하고 해소해야 된다라는 게 이분들의 문제의식이었던 것이죠. 뭐, 이것도 비슷한 류의 글이기도 합니다. 이게 서남동 선생이 요 시기에 바로 썼던 세속화 과정과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연구에 나와 있는 건데, 선생님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한때, 그러니까 농성한다라고 하죠. 농도 개토가 돼 있다. 이건 요즘도 저희 보면은 보수주의, 복음주의 진영에서 사회와 접목하지 못하는 그런 일종의 폐쇄성을 가지고 개토화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요즘도 쓰는 걸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이게 60년대 중반에 한국 개신교를 향해서 한국 기독교의 폐쇄성을 가지고 손흥정 선생이 썼었습니다. 농성하고 있는 낯선 이방과 농토, 막 이게 뭐예요? 폐쇄된 공간 안에 모여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이런 집단이라고 보는 거죠. 기독교 왕국을 구성하고 있는. 하여튼 이런 의식들이 60년대 중반에 요 개신교 지식인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자 교수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여기 지금 이게 요 밑에 바 때문에 이게 잘 보이지 않는데 요게 지금 임원 면단들만 한번 볼게요. 66년도에 1차 회장이 서남동 충북 고범서부터 출발을 해서 1년 단위로 회기가 있었기 때문에 66년, 67년부터 해서 제가 80년까지 그 자료들이 띄엄띄엄 있는데 기독자 교수협의회 30년 자료집이 누구죠? 우리 이만열 선생님이 80년대 83년인가 2년도에 이만열 선생님이 기독자 교수협의회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80년대를 관통하면서 88년도, 9년도에 그동안에 있었던 자료들을 낙장 종이 자료들을 모아서 30년사 자료집을 편찬이 아니라 그냥 제본 형식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몇몇 군데다 이것을 배포를 하셨는데 그게 너무나 귀한 자료집이 된 거죠. 네, 제가 그 자료집을 가지고 요 논문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만열 선생님이 저한테 제가 너무나 감사했고 이만열 선생님도 본인이 그 88년 9년도에 요거 만들 때 먼 미래에 누군가가 요 자료집을 가지고 누군가 연구해 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비를 털어서 그걸 만드셨대요. 근데 제가 그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을 때 너무나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 자료집들을 보면 요 협의회가 진행된 상황과 그때 참석자 명단, 임원 명단, 주제, 발표자 명단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요렇게 임원 명단만 쓸 수밖에 없어서 지면이 너무 이렇게 한정돼 있어서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시간은 더디 가는데 내용은 너무 빨리 얘기를 하고 있군요. 그래서 요 정도밖에 지금 다루질 못했는데 주제들이 굉장히 주제도 좀 제가 좀 썼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게 분량을 제가 잘 맞추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80년대까지 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70년대 여기 73년 5년부터 가면 모임들이 띄엄띄엄해져요. 그리고 78년도로 점프를 해서 넘어가요. 이게 왜 그럴까요? 71년부터 했다가 73년 그리고 5년으로 갔다가 78년으로 점프하는데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요 시기에는 협의회가 열리질 못했습니다. 72년도 유신이 선포되고 굉장히 어두운 상황에 73년도 지나고 75년도, 74년도까지 굉장히 좀 긴박하게 진행되다가 75년도 긴조구호 이후에 거의 이제 이분들이 해직 처리가 돼요. 해직 처리가 되고 공식적인 모임을 가질 수 없고 그러면서 78년 6월까지
굉장히 요때는 실제로 75년부터 이 투옥되시는 분들도 생겨나기 시작하고 기독자 여수협회가 직격탄을 실제로 받습니다. 임원들이 이 핵심 인물들이 다 그러면서 지금 76년도에 보면 민주구국 3.1 민주국 선언으로 해서 뭐 이문영이라든가 안병무 뭐 서남동 이런 분들이 다 연루가 되면서 이분들은 다 이제 기소가 되죠.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유신으로 들어가면서는 이 협의회 자체가 공식적인 모임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 대신에 기존의 기독자 협의회는 나중에 확장된 공간으로 해직교수협회라고 하는 다른 분들과 더 연대하는 운동으로 이제 확장돼서 이제 모임이 커지게 되죠.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인물들인 거죠. 이분들이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 학생운동, 학생 기독교 운동을 지도하는 지도위원들이면서 대학 사회 안에서 학생 기독교 운동 SCM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면서 지도위원들이시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실제로 운동 노선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식사안에 영향을 주고 본인들은 직접적으로 현실 사회 참여 운동들을 해가는 굉장히 실천적인 어떤 면에서는 유기적 지식인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유기적 지식인이죠.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연구 지원을 할 때 한국사회 유기적 지식인으로서 기독자 교수협의회가 아주 대표적인 유기적 지식인이다라고 이제 그 제목으로 제가 연구를 프로젝트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런 거예요. 제가 요게 지금 남아있는 자료들 보면 저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오픈아카에 보면 미래의 도전이라고 하는 이게 69년도에 있었던 협의회인데 4월에 있었던 협의회인데 한국기독자교수협회가 주최를 해서 안내의 말씀 소위 근대화라고 하는 여기 좀 내용을 좀 볼까요? 이게 모시는 말씀인 거죠, 여기. 안내 말씀에서 금년에는 미래의 도전이라는 주제의 다음 가지 협의회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참여와 공헌에 대한 바입니다. 그래서 매회 협의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작은 이제 자료집을 만드는 거죠. 소책자로. 그래서 발표가 누가 하는지 그리고 발표문도 싣고 그리고 소식도 전하고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69년도에 있었던 협의회의 주제가 미래의 도전이라고 하는 건데 70년대로 넘어가면 실제로 신학적 인간화 뭐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협의회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인간화 주제 같은 것들이 이 지식인들이. 기독자 교섭에 아까 뭐 임원들 구성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범위를 좁히면 핵심 인물은 요런 분들입니다. 서남동, 김용호, 김용준, 현영학, 신인현, 노명식, 조요한 요런 분들이 가장 핵심 인물이고 여기에 70년대부터 결합하는 안병무, 이문영, 한환상, 김창국, 남정길, 서광선 이런 분들이 70년대 이후에 임원진으로 들어가면서 활동의 반경이 훨씬 커집니다. 여기에 학생운동, 학생기독교 운동을 이끌었던 현장 활동가들이면서 학생 기독교 운동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조직자들이죠. 했던 인물들이 강문규, 오재식, 박경규 이런 분들이 현장 실무자로서 이 기독자 교수협의회를 둘러싸는 이런 구조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요 그룹들이 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학생 운동들을 지도하는 실질적인 지도 라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 사회의 학생 기독교 운동과 요 인물들 그래서 지금 이원희 선생님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데 이원희 선생님이나 뭐 신대규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지도교 수준을 별로 안 좋아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요 1세대 어르신들을 현장에서 이제 지도들을 받고 했지만 우리 영향받은 거 별로 없어 뭐 이런 얘기도 막 하시고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셨으니까 확인해 볼 수는 없죠.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분들이 열어놓으시는 그 길 안에서 실제로 케이스 CF가 활동을 했고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KSCF의 탄생 과정도 요 연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네. 대학 사회를 기독자가 통합을 해야 된다는 논리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본래적 정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통합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기독자의 현존은 초교파적으로만으로 되어질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신학적인 이제 일종의 명제이죠. 기독자는 초교파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교파주의를 가장 큰 교회 현존의 장애물로 이 에큐메니칼 리스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그래서 연합과 연대운동, 연대라는 거는 조금 엎여 있을 수 있고 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 사회로 얘기하면 교단 초월이라고 해도 될까요?
우리 한국 사회처럼 이제 교단 분리가 많이 일어난 데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에서는 초교파적 운동을 항상 끊임없이 지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학 사회에서의 통합 논리가 공론화된 게 68년인데요.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69년도 최종적으로 11월 23일에 이제 KSCM과 대학 YM이 통합 연대를 해서 한국기독학생 총연맹 KSCF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학 YWCA는 빠져요. 끝까지. 그 자료들을 보면 YWCA가 왜 빠졌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YWCA 같은 경우에는 자생적인 이제 조직 구조도 굉장히 탄탄했기도 했지만 약간 보수성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본래적으로 좀 그래서 연합운동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참여해서 협의하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의 기구로 통합되는 데는 이제 좀 저항감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KSCF가 만들어지고 전적으로 KSCF는 WSCF의 하위 단위입니다. 지역 단위. 그러니까 세계 기독학생 총연맹이 총본산이라고 하면 그 세계 WSCF의 지역 단위에서 각국에 속속되어 있는 기독학생 총연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독학생 총연맹 KSCF는 요 69년도에 만들어지고 요 연맹이 만들어질 때 요것을 실제로 통합위원회, 정권위원회들이 해서 이 기구들이 통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 활동들을 기독자 교수 협의회에 있었던 이 지도 교수들이 요 분들이 실제로 이 통합하는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강문기라든가 오재식 선생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실무단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많이 했죠. KSCF가 만들어지면서 선생님이 대표님도 활동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때부터는 저는 그냥 이제 듣는 쪽으로 좀 많이 하는데 70년대에 한국 사회에서 어떤 기간운동, 기독운동의 근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운동의 베이스, 일종의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죠. 그 기능을 했던 게 KSCF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연구 대상이기도 하고 한국 사회 변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바로 이제 69년도니까 70년도로 넘어가면 이건 좀 다른 70년대로 가면 좀 뒤로 가볼게요. 70년대로 넘어가서 유신 시기로 들어가면 이제 학생운동, 학생 기독교 운동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학생운동 전반에 대한 탄압이나 지식사회 전반 그리고 유신 체제에 대해서 비방이라던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봉쇄가 일어났을 때 KSCF 소속의 이 활동가들 학생들이 이 직격탄을 받죠. 민청학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청학년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 KSCF에서 인적 자원들, 조직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합니다. 아, 그리고 요 때 활동하셨던 분들이 지금 아직 다 현존 살아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모여서 지금도 집단 일종의 활동을 하고 계신 게 이제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 기독교 한기민 한국 기독교 민주화 운동, 한국 기독교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하셔서 요 70년대 KSCF 활동하셨던 분들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도 그 역사 정리하는 작업들을 지금도 해나가고 계십니다. 1세대 교수 어르신들이 다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지금은 남아서 그 역사 정리를 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0년대 개발 담론인가 좀 다른 얘기인데 한국 사회 차원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70년대 개발 담론이라는 게 요즘 한참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이제 개발주의, 발전주의라는 건데, 아까 계속 이제 그 흐름이 아까 앞에서부터 나왔지만 제3세계 아시아 아프리카가 저개발국에서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전 담론들이 서구로부터 들어오긴 했지만 자체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동력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동력 안에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발전주의가 형성되는 게 70년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전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에 뭐 국가는 이 시기 뭐예요? 그거 무슨 운동입니까?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실제로 완전히 근대화에 집중해서 산업 경제개발 계획을 집중적으로 해내가고 있고 그거에 발맞춰서 전방위적으로 사회 안에서 인간과 사회와 도시와 모든 것들이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집중했기 때문에 70년대 개발과 발전은 굉장히 중요한 자기 정체성, 국가적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실제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이것은 긍정과 부정의 영향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자들마다 어떤 관점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데서는 종교 영역이 사회 개발의 담론들을 만들어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여, 역할론적인 기여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의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실증적으로 개발 담론과 그 개발 담론 중에서도 이 개신교 진보 진영에서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담당했던 것은 도시의 문제, 그리고 소외의 문제, 빈부 격차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기층 민중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기층 민중의 삶을 주체적 관점에서 자꾸 들여다보려고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면서도 그 개발과 발전의 담론이 결국은 사회 개발 담론 속에서 이제 그 같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냉전 체제라고 하는 큰 틀에서 봤을 경우 일종의 진영 논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개발과 발전 논리 속에는 그리고 진영 논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자유주의적인 확산,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자유주의에 대한 논리이기 때문에 개신교가 그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종의 사상이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그래서 인간 개발, 사회 개발의 담론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개신교 본래가 갖고 있는 자유주의적인 요소 그렇기 때문에 냉전이라고 하는 체제 안에서는 체제 논리로 체제 논리 안에 부합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제한적인 요소, 한계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해서 저는 비판적 관점에서 저는 이 인간 개발 담론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역사적 맥락과 논리 속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제가 조금 이게 써봤어요. 이 내용들은 마찬가지로 60년대 7월에 있었던 교회와 사회 대회 굉장히 중요한 대회인데 이 대회는 장공이 직접 참여도 했었고 이 대회를 갔다 오고 나서 실제로 장공이 확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내용들이 막 말의 내용 수위가 완전히 달라져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거든요. 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완전히 혁명성 속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에큐메니칼 대회입니다. 66년도에 있었던 WCC 교회와 사회 대회는 이 대회에서 이런 연구 보고서가 만들어지면서 인간 사회를 기술 문명, 과학 기술 문명의 중심에서 양적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양적 개발의 문제가 제3세계의 문제들을 해소해 주지는 않는다. 우리가 지원해주고 원조를 해주면서 물질 문명을 계속 발전시키면 사회가 발전해야 되는데 제3세계 저개발 국가들을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너무 커지고 불평등이 있고 정치적이 불안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디벨롭된 국가, 교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집중해서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정치적 불안정성의 확대 요인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식의 전환이 적응 방식을 바꾸게 되는 거죠. 인간, 정신, 그리고 사회개발 중심의 개발 담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이 기독자 개신교 지식인들도 굉장히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개발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기존에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면 발전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환상이 깨지면서
경제 정의라든가 사회적 책임성의 강조라든가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술해 놓은 겁니다.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내용들을 만들어내면서 한국 사회에 적용했을 때 에,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 인간 이 한국 사회 근대화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그럴 때 만들어지는 게 억눌리고 자유를 상실한 인간의 상황, 삶의 실존의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여기에서 정의를 이루어야 되는 것, 그리고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 책임을 진다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천착을 하게 되죠. 이거 발전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핵심적으로는 발전주의의 관점인 거죠. 이것을 인간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내야 되는가, 이런 관점들이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나온 게 이제 민중신학, 아주 중요한 70년대 중반, 70 보통 민중신학이 텍스트 내지는 언어로 지금 연구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저는 75년 2월, 3월 요 시기라고 보고 있고 뭐 큰 편차는 없습니다. 서남동과 안병무 교수에 의해서 이제 처음 이제 구조화됐다라고 어떤 분이 현영학 교수가 조금 더 한 달 정도 앞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 거기서 거기이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문제의식들을 공유했기 때문에 인간 가능성을 최대치로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개발들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민중 신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건 조금 시대적인 상황이니까 조금 요거를 앞으로 올려볼게요. 어, 민중신학의 제일성을 한번 보면 이게 75년도 바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해방하는 주의 은혜를 선포함.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요게 민중신학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75년도에서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입니다. 이게 명제가 되는 거죠. 음, 어, 그러니까 세속화 신학에서는 복음이 재해석되고 그것이 사회적 언어로 만들어지는 게 세속화 신학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70년대에 구체화되는 게 요 민중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의 조건을 심리적이나 아니면은 영혼의 구원, 내세적 구원, 천국의 죽음 이후에 이제 구원을 받는 이런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 삶의 조건들 속에 복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사회 구조적인 부분까지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이제 신학 논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민중신학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남동 선생과 안병무 교수의 민중신학 쪽의 그 내용들을 제가 좀 비교는 했습니다만 제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그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네.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갇힌 자, 병든 자, 눌린 자. 요것이 유대 땅 갈릴리 지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70년대 한국 사회 현실에서 그런 자들을 찾아서 예수가 그들과 같이 걸었던 것,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했던 것과 동일하게 오늘날의 교회도 그런 자들을 찾아서 교회가 자기 동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 75년도 상황에서 민중신학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어떤 전환을 일으켜야 되느냐? 그렇다고 하면 단순하게 경제적 지원 아니면 물질적인 구조 아니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정치 사회적, 구조적 차원에서까지 해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 사회 속으로 들여다보면 빈곤의 문제, 그리고 편견, 무지, 이런 것까지도 다 해방이 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운동이라든가 의식화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상태로서는 결코 자신의 사회 경제적 조건에서부터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뭐 20년대, 30년대 뭡니까 그 개조론과 거의 동일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죄송해요. 20, 30년대 이광수의 개조론이 나오는 게 60년대 5.16 쿠데타 시기에 함석헌이 민족개조론을 쓰거든요.
근데 70년대로 가면 이 민중신학자들도 결국 동일한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 인간 개발론인, 의식 개발론이 결국 사회 개조론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래서 실제로 사회 정치사적으로 보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이제 한계의 요인도 있다라고 기본 사상사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보니까 사회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건데 끊임없는 개조론을 이제 시기말로 이제 재해석되는 이제 민주신학을 개조론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혹시 있나요, 선생님? 혹시 있나요? 민중신학을 개조론적 차원에서 보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죠. 근데 그 윤정남 교수님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분이에요. 그분은 민중신학이나 토착화 신학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굉장히 그 관점에서 보고 20년대 연장으로 그냥 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비판적인 차원에서 보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윤정란 선생님도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런 인식도.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70년대 유신이라고 하는 정치적 구조 안에서 또 다른 주체를 만들어내는 민중인 거잖아요. 민중신학이라는 것은 민중이라고 하는 주체를 호명을 하는 거고 역사 속에서 호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 신학적 논리가 출애굽이거든요. 출애굽에서 해방하는 여기 죄송합니다. 이게 뒷부분부터 제가 지금 논리 얘기를 하느라고 민중 주체를 호명하는 데에서 성서적 근거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언서들에서 등장하는 사회 개혁 운동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 사건에서 정점을 이루는데 요 성경을 관통하는 일종의 구원사적 논리가 민중 신학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서 70년대 한국 사회에서 해방과 구원의 논리를 역사 현장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민중을 향해서, 기층 민중들을 향해서 노동자, 농민, 그리고 도시 빈민,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자들, 그들을 이제 갈릴리 해변에 있는 실질적인 민중이라고 보는 거죠. 그들로부터 이제 일종의 해방과 구원의 논리를 만들어낸 게 70년대 민중신학 1세대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분들이 만들어낸 이분들은 결국 노동 현장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직접적으로 역사 현장으로 참여하는 것, 민중 신학과 현장이 만나는 곳. 그래서 실제로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로 가면 노동 현장 속으로, 야학 속으로, 빈민운동 속으로, 실제로 많은 운동 현장 속으로 이제 활동가들이 배출이 되고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이제 운동들이 잠깐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그 세대가 이 지식인들 선생님 그룹이라고 하면 현장과 실질적으로 연결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실무적으로 접근할 때 바로 이제 이 역할을 했던 분들이 강문규, 오재식 그리고 안재웅 이런 선생님들이라고 하셨고 저도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세대도 약간 차이가 나지 않나요, 선생님? 강문균 선생님은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재훈 선생님은 밑에 세대잖아요. 서남동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밑세대잖아요. 그분들로부터 배운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중간 다리 역할을 하셨던 분들도 세대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70년대 기독자 교수 협의회의 주요 활동이고 해직 교수 협의회로 확장되는 내용을 좀 볼게요. 아까 기독자 교수협회가 70년대 유신으로 들어서면서 활동력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기본적인 배경은 긴급조치인데요. 74년도 1월부터 1월 4일로부터 긴급조치 1호가 만들어지고 79년도까지 이어지는 동안 9번에 걸쳐서 긴급조치가 나오면서 한국 민주화 운동, 한국 시대,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과정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이 긴조 시대인데 기독자 교수협의회도 바로 여기에 직격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억압된 구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 운동도 억압될 뿐만 아니라 그 지도 라인들도 같이 억압 구조 속에 있죠. 실질적인 억압이 어떻게 오냐 하면 긴조 9호가 만들어지는 5월 13일 이후 5월 20일에 문교부가 실제로 학도호국단이라고 하는 이 군사 집단 그 기구를 부활하기도 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명분으로 해서 교원을 대상해서 해임, 권고사직 종용을 해요. 그래서 한신대, 고대, 서울대, 연세대 소속 교원들이 11명인가 여기 이때 실질적으로 집단 여기 해직이 되는데 그 대상이 안병무, 문동한, 서남동, 그리고 이계준, 이문영, 김용준, 한왕상, 김규삼, 김윤아 이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다 기독자 교수예요. 여기 이 시기에 완전 실질적인 임원들이 핵심 구성원들이거든요. 이 앞부분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75년 5월에 1차 해직 대상에 이분들이 다 포함되고 그러면서 바로 이어져서 재임용 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면서 몇백 전국 대학 단위에 있었던 강사, 대학 강사들과 교직의 전임 교수들이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탈락자 명단들에 또 많은 이제 비판적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백낙천, 김병걸, 뭐 김효수, 이영희 이런 분들은 74년도에 만들어져 있는 제야민주단체인 민주회복국민회의가 만들어질 때 만들어지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거든요. 유신 철폐에 대한 성명서를 쓰는데 거기 서명들을 했어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이분들은 거기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이분들이 해직 처리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자 교수협의회에서 해직된 분들 그리고 그 외에 대학에서 재임용에서 탈락했거나 서명해서 해직되신 많은 분들이 지식인 연대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77년 12월에 해직 교수 협의회라고 하는 더 큰 단체 이제 연대 기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활동했던 뭐 성명서나 선언서 활동 그리고 뭐 이제 그 뭐예요 그 잡혀 있는 분들 그 구속자 석방 운동했던 뭐 내용들이나 이제 그 자료들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자료들을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독자 교수협의회가 기존의 협의회 구성보다 해직 교수의 협의회라고 하는 보다 더 넓은 이제 반체제 저항 연대로 확산이 되면서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성명서들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합니다. 단순히 기독자 개신교 지식인 그룹에서 이제는 언론인, 문인, 뭐 학자, 양심적 지식인 이런 범위로 확대를 하면서 이런 이제 에, 학문의 자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거와 관련된 선언서들이나 성명서들을 이제 발표하는 그런 이제 저항 운동들을 전개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70년대 후반에는 회익자 교수 협의회에서 기독자 교수 협의회의 활동 공간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80년대로 가서도 이 해직 교수 협의회가 여전히 유지되고 좀 더 다른 확장된 공간에서 해직 교수 협의회가 전두환 시기로까지 이어져서 80년대 후반까지 해직 교수 협의회는 나중에 그거 있잖아 민교협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86년 7년 요정식으로 가면은 해직 교수 협의회가 민교 여부를 탄생시키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뭐 이 정도까지인데요. 좀 더 1차 자료들을 제가 조금 더 뭐 이렇게 선언서라든가 성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내용들을 좀 더 놨으면 직접적인 언어들로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 줄기만 정리하다 보니까 1차 자료들에 대한 이제 배치가 좀 소략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들께 죄송의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